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쉰을 간 넘긴 중년의 여자입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쓸쓸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저는 늘 몇 년 전의 어느 하루가 떠오릅니다. 그날의 한 장면은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모습도 또 제 삶의 방향도 전혀 달랐을 테죠. 제게 일어났던 잊을 수 없던 그날, 기나긴 이야기지만 하나씩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두 오빠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항상 오빠들만 챙기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분이셨습니다. 여잔 대학 갈 필요 없다. 취업이나 해서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전형적인 옛날 가장이셨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농사일을 돕다가도 시간만 나면 책상에 앉아 교과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마음은 좁은 시골 마을이 아닌 더 큰 세상으로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로 나가고 싶었고 대학도 다니고 싶었고 나아가 번듯한 회사에서 멋지게 일하는 여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사실 오빠들보다 훨씬 나았죠. 담임 선생님도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가능성을 심어주었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대학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제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입학만 해결해 주시면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벌어볼게요. 박연정, 너 또 헛소리 할래? 여자가 대학은 무슨...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며칠 동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설득했습니다.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담담하게 제 꿈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시집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입학금만 내주시면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그럼 네 말대로 딱 대학 입학금이랑 1년 하숙비만 보태주마. 그 이후는 네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집에 손 벌리지 말고. 아버지 감사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마침내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저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처음 본 서울역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고 버스와 택시가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논밭과 산만 보며 자라온 저에게 서울의 빌딩 숲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하숙집에 짐을 풀던 날 창문 너머로 보이던 네온 사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그해 3월 드디어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신입생을 맞느라 설렘으로 캠퍼스가 들썩이곤 했어요. 그리고 저희 과도
새내기 환영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근처 허름한 호프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고 말주변도 없던 저는 신나있는 동기들 사이에서 조용히 맥주잔만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람들이 조금 취해 있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이끌며 많은 사람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는 이상진이라는 남자 동기였습니다. 저랑 같은 새내기였지만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사람들 속에서 중심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두를 이끌고 있었어요. 저와는 달리 자신감 있고 활발한 모습의 눈길이 같지만 저랑은 친해지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답답한 공기에 머리가 아파 혼자 몰래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었습니다. 술 기운과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너 이름이 뭐더라? 연정이. 박연정 맞지? 너는 이상진이지? 뭐야, 내 이름 알고 있었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름을 알고 있냐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이것저것 물으며 말을 이어갔죠. 고향은 어디냐? 전공은 마음에 드냐? 그럼 자취를 하는 거냐? 원래부터 부침성이 좋은 성격인지 제가 어색해할 틈도 없이 대화를 이끌어갔죠. 그와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잠시 후 호프집에서 나온 다른 동기들이 그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진아, 저기 저 애들이 너 찾는 것 같은데?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연정아, 그럼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참, 그리고 우리 이제 친해진 거 맞지? 학교에서 보면 인사하자. 그날 이후 상진은 저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학교 생활에 섞이지 못하고 겉돌던 저를 불러내 함께 과제를 하고 축제 같은 행사가 있으면 같이 준비를 하자며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늘 지쳐 있었지만 상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나마 생기가 돌았습니다. 상진이는 제 사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부모님의 지원도 든든했어요. 형제 자매 없는 외동아들이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늘 활발하고 유쾌한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좋아하게 돼버렸죠. 하지만 상진이는 1학년을 마친 뒤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전 혼자 남겨진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다시 치열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이 미치지 못했는지 장학금을 놓치는 바람에 한 학기 휴학까지 하게 됐고 그 뒤로 저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대학 생활을 힘들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고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복학한 첫날 익숙하지만 오랜만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연정, 이야 오랜만이다. 나야 나 상진이. 몇 년 만에 본 상진이는 조금 더 남자다워졌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에 저는 놀랐고 그는 반갑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 넌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 제대하고 이번에 복학했거든. 근데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심심해서 어떻게 다니나 걱정했는데 너 만나서 진짜 반갑다. 이제 우리 같이 다니면 되겠다. 그치? 너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학식 가자. 내가 살게. 상진이가 입대를 하고 몇 년간 못 보게 되면서 짝사랑했던 감정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과 여전히 밝고 자신감 넘치는 상진이를 보자 저는 다시 또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희는 예전보다 더 자주 함께 다니게 됐어요. 저희의 상황은 달랐지만 대학교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동기라는 공통점 덕분에 예전보다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상진이는 전에 없던 나지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람도 시원한데 우리 저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다 갈래? 너한테 할 말도 있고. 늦은 저녁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바람을 쐬던 순간 상진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연정아, 사실 난 네가 처음부터 좀 특별했어. 20살 땐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도 친구 이상으로 느꼈던 것 같다. 군대 가서도 종종 연정이 네 생각했었어.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도 됐고, 그러다가 복학하고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연정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그저 동기로만 생각할 줄 알았던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둘은 친구가 아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와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진의 집안은 여유롭고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늘 생활비와 등록금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는 차이는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상진은 선후배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정하고 친절했고, 그래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여자도 많았거든요. 그런 성격이 시간이 갈수록 저에겐 불안과 서운함으로 다가왔어요. 실제로 결국 저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이별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를 잊기 위해서라도 취업 준비에 몰두했고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악착같이 그를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 순간만큼은 지나간 사랑의 아픔도 잠시 잊을 정도로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땐 일과 사회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선배들 눈치 보며 일을 배우느라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날이 밝으면 부랴부랴 출근하기 바빴죠. 하지만 3년 정도 지나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삶에도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문득 제 첫사랑이었던 상진이는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와 헤어졌던 계절이 찾아오면 유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오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란 표정의 상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상진이 너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너도 이 근처에서 일해? 난 이 회사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거든. 우와, 이런 우연이 있냐? 나도 저기 맞은편 회사에서 일하거든. 뭐 여기처럼 큰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이야, 근데 너 진짜 멋있어졌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도 일하고.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저 역시 너무 반가웠습니다. 상진이는 대학생일 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다정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연락처를 주고받자고 했고 그렇게 서로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다음 날부터 상진이는 제게 종종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퇴근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고 다시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낯을 심하게 가리던 저는 서울에 친구도 별로 없었기에 나중엔 상진이를 만나는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대학생이었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상진이가 저를 바래다주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정아, 난 너랑 이렇게 애매한 사이로 남는 건 싫어.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도 너랑 헤어지기 싫었어.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뜻대로 해줬던 거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나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 지금까지도 네 생각하면서 살았어. 네가 나랑 사귀어준다면 이번엔 연정이 네가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면 어떨까? 상진이는 그날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보여줬고 얼마 안 가 저희는 다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던 하루였어요. 그날 상진이가 갑작스런 말을 꺼냈습니다. 연정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며칠 후에 네 생일이라고 말했더니 이참에 한번 집에 오면 어떠냐고 하시더라. 너 얼굴도 보고 싶으시다는데 연정이 네 생각은 어때? 어려울 것 같으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아니야. 어른이 먼저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줘. 저는 그의 어머니 초대를 받아 제 생일날 상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저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고 정말이지 오랜만에 생일상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미역국에 갈비, 잡채, 모든 음식이 하나같이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걸 정말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맛있게 먹어주니 내가 더 고맙네. 연정이라고 했지? 우리 상진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오늘 무리한 부탁이었을 수도 있는데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상진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그런지 항상 딸이 있었으면 했다면서 저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때론 둘이서만 영화관을 찾기도 하고 주말엔 시장이나 쇼핑몰에 가서 함께 옷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되게 친모녀 관계로 착각하곤 했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저와 상진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수십 년간 운영해오던 작은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행복과 설렘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진의 아버지가 출장길에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상진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며 곁에서 지켜온 분이었기에 하루아침에 그 빈자리를 마주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누구보다 성심껏 위로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연정아, 사람 일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훌쩍 떠날 줄 누가 알았겠니? 연정아, 그 사람 가고 나서 그런지 나는 너랑 상진이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야 내 마음도 놓일 것 같아. 네가 얼른 우리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허망함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셨고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저희 친부모님보다도 저를 아껴준 사람이 바로 상진의 어머니였기에 그 부탁을 외면할 순 없었죠. 그래서 전 예상보다 서둘러 저희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까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제가 회사를 관두길 바랬죠. 연정아,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회사는 관두면 어때?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회사 일은 결혼 전에 이미 끝낸 얘기잖아. 전에도 말했듯이 난 내 일이 좋아. 그리고 여기까지 힘들게 온 건데 결혼했다고 관두고 싶지 않고. 일이 하고 싶으면 거기 관두고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도 되잖아. 여보, 서울에서 일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내 꿈이었고 이 회사는 내 힘으로 자리 잡은 거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기도 해.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편이 되어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성진아, 돈을 벌고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이 더 많이 바뀔 거야. 여자가 결혼했다고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연정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진 네가 더 잘 알잖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내가 회사 계속 다니고 싶다는데 남편이 응원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안 그러냐?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결국 남편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다 해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자리를 굳혀갔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 가사를 도맡아 해주셨죠. 남편은 결혼하고 책임감을 느꼈는지 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워 직원도 꽤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죠. 가족에게 찾아온 오랜만의 경사에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유산기가 있어서
임신 초기부터 자주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어요. 의사에게서 조심하지 않으면 유산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그때 아이를 건강히 지키는 게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하루 대부분을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친정엄마보다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시어머니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아유, 연정아, 병원에서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요, 너무 어머니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은 무슨, 난 이렇게라도 너희한테 해줄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연정아, 엄마가 편안해야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푹 쉬어. 어머니는 끼니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셨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까지도 직접 해주셨고 시골에 계신 친정엄마 대신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고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정한 시어머니, 듬직한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곁에 있는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몇 년간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쩍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아들과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단 핑계로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대충 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이는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이렇다 할 계기는 없었지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빨랫감을 보다가 우연히 남편의 셔츠에 여자 립스틱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셔츠를 든 손이 충격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셔츠를 들고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여보, 당신 똑바로 말해. 이 셔츠에 묻은 립스틱 이거 뭐냐고. 아, 그거... 어제 낮에 회사 여직원이 쓰러졌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때 묻었나 본데.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바람이라도 폈을까봐? 아니 누구는 식구들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누구는 그런 의심이나 하고 앉아있어?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믿었죠.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웠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회사에서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죠.
저는 지난번에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한 일도 있었으니 제대로 사과도 할 겸 오랜만에 야식을 만들어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늦은 밤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서 사무실의 불은 거의 다 꺼져 있었고 남편이 있는 사장실에서만 불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조용히 걸어가 사장실 문을 열었죠.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 어떤 여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도시락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남편과 그 여자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됐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로 따지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걸 직접 목격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뭐야? 바람 아니라며. 내가 오해한 거라며. 근데 그 여자는 뭐야? 이번에도 아니라고 거짓말할 거야? 지난번에 그 셔츠에 묻은 립스틱도 아까 그 여자 거 맞지? 네가 다 봤으니까 나도 더 이상 안 숨길게. 맞아, 나 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이렇게 된 거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지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것도 다 당신 때문이잖아. 뭐? 네가 바람 핀 게 나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됐고, 아까 너랑 같이 사무실에서 껴안고 있던 그 여자 누구야? 네가 알아서 뭐하게.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남편의 불륜 상대는 그의 비서였습니다. 셔츠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도 연락을 잘 받지 않았던 것도 계속되는 야근과 출장의 이유도 모두 그 여자와 정신없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 편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연정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랑 살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너 원래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는 거 알지? 근데 그래도 남편이 이러고 들어오면 반가운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살갑게 반겨주기로 했어? 아니면 애교스럽게 웃어주기로 했어? 목석이랑 살아도 너랑 사는 거보다는 낫겠다. 네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느껴지니까 우리 이만 끝내자.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여자로도 안 느껴진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남편 말처럼 내가 정말 부족한 아내였던 걸까? 더 애교를 부리고 자주 웃어줘야 했던 걸까? 수없이 자책했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예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며칠 만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싸운 뒤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제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연정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방금 내가 들은 게 맞아? 상진이가 바람을 피웠어? 네, 어머님. 그이가 회사 비서랑 바람을 피우고 있대요. 그것도 오래전부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애 아빠는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정아,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게 다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연정아, 나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네 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연정이 네가 편한 대로 해. 믿음이 깨져버린 남편과 사는 건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되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고통스러울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의 불륜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죠. 제가 유일하게 마음에 걸린 건 집에 혼자 남게 될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하고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가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말씀하셨어요. 연정아, 미안하다. 나는 널 내 친딸처럼 생각했었어. 그래서 더 미안하다. 앞으로도 끼니 거르지 말고 아들 현민이도 현민이지만 네 건강도 잘 챙겨라. 그리고 이거 받아. 어머니, 통장을 왜 저한테 주세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애 아빠한테 위자료 받았어요. 아니야, 꼭 받아줘. 당장은 필요 없어도 앞으로 현민이 데리고 둘이 살다 보면 쓸 일이 있을 거야. 이것밖에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몇 년간 살았던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서울 근교에 아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작았지만 둘이 살기엔 아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되자 저는 바로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올해 일을 쉬어 경력 단절이 꽤 길었기에 취업은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가 있었지만 그건 현민이를 위해 써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둘이 살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과 달리 일은 계속 구해지지 않던 와중에 임신 전까지 일했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와, 미애씨 이게 얼마만이야. 나 결혼하고 미애씨가 바로 외국 지사로 나갔으니까 10년은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지? 남편은? 연정씨 남편 진짜 사람 좋았잖아. 맞아, 사람 좋지. 근데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한테 좋아서 문제지. 나 얼마 전에 애아빠랑 이혼했어. 그 인간 나 몰래 회사 비서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목격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같이 살아. 그 인간도 이혼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깔끔하게 헤어졌어. 그래서 다시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는 중인데 쉽지가 않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나 회사에 사표 내고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거든.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앞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식품 사업을 해볼 건데 어때? 동료의 설명을 들어보니 꽤 전망이 있을 것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같이 준비를 해나갔어요. 아무래도 창업이라 초기 자본이 필요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준 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즈음부터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해봐도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기가 막혔지만 저도 더는 전화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남이 되었지만 아들에겐 아버지인데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려 한다는 게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성공해서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면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죠. 몇 년간 이끌어도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고 동업자 둘이서 허덕이며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5년째 되던 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업에도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나타난 거였죠. 전 이번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투자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성공하면 이 회사도 허덕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 했죠. 저는 동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투자자를 만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자 미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밖에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회사 경비원 중 한 명이 화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고요? 여기가 뭐 아무나 이렇게 들어와서 껌 팔아도 되는 데인 줄 알아요? 얼른 나가세요. 이 양반이 귀가 먹었나? 나가란 소리 안 들려요? 얼른 꺼지라고. 큰 소란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껌이라도 몇 개 팔아보려고 들어온 듯 했죠. 좋게 말해도 될 텐데 경비원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노인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내몰았고 그 힘에 껌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껌을 줍는 노인의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경악했어요. 껌을 팔고 있던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저희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런 꼴을 하고 껌을 팔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연정아, 아니 네가 왜 여기에? 설마 여기 네가 일하는 회사니?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얼른 나갈게. 미안해. 어머니는 5년 사이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야이어 있었고 삶에 찌든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회사 근처 콩나물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어요. 얼추 배가 찬 것 같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껌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애아빠는요? 현민아빠는 대체 어머니를 어떻게 모신 거예요?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 알기나 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눈물을 흘리며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바람 피운 비서를 바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서는 전 남편의 돈으로 사치를 일삼았고 어머니를 잘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연정이 너랑 헤어지고 상진이는 회사를 확장시키려고 했나봐. 무리하게 여기저기서 사업 자금을 빌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투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사업 확정이고 뭐고 다 망해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상진이 앞으로 생긴 빚만 수십억 원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바람 피운 여자가 그나마 남아있던 돈까지 챙겨서 해외로 도망갔지 뭐니. 그리고 상진인 채권자들 압박에 시달리다가 감옥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 근데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니? 내가 내 앞으로 되어있던 그 집 팔아서 겨우 구속만은 면했다. 그리고 그 뒤로 달동네에 방 한 칸 겨우 얻었다. 집이랑 남은 재산 정리해도 남아있는 빚이 아직도 많아서 상진이도 얼마 가는 일용직이라도 나가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버렸어. 가버리다뇨? 그럼 애아빠가 지금 잠적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한테도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나 모르겠다. 상진이 그렇게 나가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고 해봤지만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데도 없어서 이렇게 껌을 팔기 시작한 거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생각해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된 게 바람 피운 벌을 받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어머니는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고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나이든 몸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는 신세가 된 게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현민 아빠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저랑 같이 지내요. 아유,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러니. 둘이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너희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미안해서 우리 손자볼 면목도 없고.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불편하시면 가끔 현민이 얼굴이라도 보러 오세요. 아유, 아니야. 아들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지. 그리고 상진이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에 있어야지. 연정아, 오늘 밥도 고맙고 너 이렇게 번듯한 회사 다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좋아. 너라도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바쁜 사람 계속 붙잡고 있었네. 이만 들어가 봐라.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모르면 몰랐지 시어머니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부터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가끔 밥을 먹거나 용돈을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정되었던 투자자와 미팅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팅 전 회사 로비에 시어머니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얼른 내려가 보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정아, 곧 점심시간이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점심 좀 만들어 왔어. 어머니, 힘드실 텐데 뭘 이런 것까지 다 만드셨어요. 잘 먹을게요. 미팅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머니와 몇 마디 주고받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어머니를 무척이나 반가워하면서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저 몰라보시겠어요? 저요, 저. 예전에 할머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때 길거리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이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머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에게 아는 척을 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만나기로 했던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김정호 대표님 아니세요? 대표님이 저희 어머니랑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네? 아니, 할머님이 박연정 이사 어머니셨어요? 그게 저희 시어머니세요. 근데 두 분 원래 알던 사이세요? 네, 할머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김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와 두 분의 인연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연히 김 대표의 사무실 근처에서 껌을 팔고 있던 날이었어요. 대표님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 어머니께서 보게 되신 거죠. 어머니는 바로 119를 불렀고 대표님 곁에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켜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할머님 덕분에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치료 다 받고 병원 나가려는데 할머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응급실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님이 저를 데려다 주기만 하고 바로 나가셨대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꼭 사례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뒤로도 계속 찾아봤지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오늘 여기서 다 만날 수가 있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구해준 대표가 무사하다는 게 다행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된 김 대표와의 투자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박연정 이사님이 할머니 며느리라는 게 놀랍네요. 할머님한테 받은 도움도 있고 투자 계획서 내용이랑 아이템도 좋네요. 제가 이 회사에 50억 투자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박 이사님, 할머님이 꽤 어렵게 사시는 것 같던데. 대표님, 그게 제가 어머님 며느리인 건 맞지만 예전 일이긴 해요. 남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저는 김 대표에게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도 다 말을 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 대표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죠. 그리고 제게 어머님을 불러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처에 계시던 어머님을 모시고 사무실로 올라와 김 대표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김 대표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어요. 제가 임대하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나서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한테 돈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받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선뜻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할 수는 없었죠. 그건 김 대표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김 대표의 뜻대로 하기로 하셨어요. 게다가 그 집이 제가 아들과 살고 있던 집에서도 멀지 않아 저는 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이것저것 챙겨드렸고 아들 역시 할머님을 자주 찾아뵈며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투자를 받은 제 사업은 거짓말처럼 번창했습니다. 불안정하던 매출이 안정되더니 불과 1년 만에 투자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죠. 저는 이게 전부 시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서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와 친모녀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빛은 제가 처음 다시 만났던 날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아들 걱정만큼은 놓지 못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하루라도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버렸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그렇게 죽어버린 전 남편의 삶도 안쓰러웠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현정아 어쩜 좋니? 미우나 고나 내 아들인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있고 어머니 손자 현민이도 있잖아요. 이제부턴 저희를 가족이라 생각해주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된 어머니를 제 친엄마처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네요.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와는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부 사이라고 하면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 가까운 제 삶의 반쪽 같은 존재나 다름없죠. 살다 보면 모든 인연이 행복하게 끝나진 않더군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저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어머니와 인연은 제게 새로운 가족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주었으니까요. 이제 제게 어머니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둘도 없는 엄마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